대학가 동아리 박람회 현장, 수십 미터씩 줄이 늘어선 곳은 의외로 주식 투자 부스예요. 신입생들이 밴드부나 운동 동아리 대신 주식 차트를 공부하겠다고 몰려든 거죠. 경쟁률이 3배나 뛸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해요. 전쟁 소식에 코스피가 출렁여도 이들은 겁먹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바로 풀매수 찬스라며 눈을 빛내는 게 요즘 대학생들의 모습이죠. 과연 이들은 단순히 용감한 걸까요? 아니면 절박한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집도 사고 자식도 키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2030 세대에게 노력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아닌 제자리 걸음을 위한 수단이 됐죠. 실제로 10명 중 6명은 아무리 애써도 내 삶의 수준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노동의 가치가 자본이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일찍부터 자본의 게임에 뛰어들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의 계좌를 열어보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죠. 20대 계좌 잔액의 65%가 나스닥이나 ETF에 쏠려 있어요. 왜 이렇게 해외로 눈을 돌릴까요? 이유는 뼈아픈 수익률 차이에 있어요. 지난 3년간 국내파들이 손실을 볼 때 해외파들은 13%의 수익을 냈거든요. 즉, 국장은 희망 고문이라는 인식이 퍼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이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죠. 월급만으로는 모자라 연 20%의 이자를 내고 충성론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는 병사들이 늘고 있대요. 고위험 베팅이라도 해서 사회 진출 미천을 만들려는 이들의 선택. 사실 이건 공포가 만든 슬픈 자화상에 가까워요. 지금 안 벌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포모 증후군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자산가들이 연 37%의 수익을 올릴 때 소액 투자자들은 고작 1% 수익에 그쳤거든요. 똑같은 시장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기다림의 차이죠. 자산가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하지만 마음 급한 개미들은 1년에 주식을 160번이나 사고 파는 폭풍 단타를 쳐요. 회전율 16,000%, 쉽게 말해 계좌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매매를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증권사 수수료만 좋은 일을 시켜주고 정작 본인의 계좌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게 된 거죠. 투자의 성패는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에서 갈려요. 시드머니가 적을수록 한 방을 노리며 무리하게 되고 결국 하락장에서 손해를 확정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행복의 기준은 15억 원이라는 숫자로 수렴하고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이 15억이라는 인식이 퍼진 거죠. 잠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수치예요. 이제 부의 대물림은 단순히 돈만 물려주는 걸 넘어 정보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부모에게 가치 투자를 배우는 아이들과 알바비를 쪼개 베팅하는 청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죠. 계층이 낮을수록 재정적 불안감이 90%에 육박한다는 건 정말 소름 돋는 통계예요. 행복해지려고 시작한 재테크가 오히려 우리를 매일 아침 주식창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해요. 대학생들이 고시 공부 대신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에 매달리는 현상도 결국 금융지능이 곧 신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스펙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게임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요? 무작정 남들 따라 미국 주식 사고 대출 받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전문가들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시급하다고만 해요. 15억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숫자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방향만 맞다면 조금 늦더라도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행복의 가격표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지금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나만의 항로를 찾는 법, 그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진짜 경제예요.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쉼표 하나를 찍어주길 바랍니다. 정답은 없지만 같이 고민하면 더 나은 내일이 보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북한이 수천 발의 장사정포와 드론을 동시에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서울 도심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완벽히 막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불과 24시간 안에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추정치까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 하늘을 지켜주던 핵심 방패들이 갑자기 한반도를 떠나고 있어요. 주한미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이 오산기지에서 대형 수송기에 실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 안보의 핵심 전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빠져나가는 걸까요? 사실 이런 전력 공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 당시 미군이 추산한 피해 규모 때문에 작전을 접었던 기억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만 고정된 전력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사건의 발단은 머나먼 중동에서 시작됐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버렸거든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쏟아지면서 미군 기지의 방공 무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소진되거나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급해진 미 국방부는 전 세계에 흩어진 방어 자산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화살이 바로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전력으로 향한 거죠. 중동의 불을 끄기 위해 한국의 방패를 잠시 빌려가겠다는 논리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선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오산 공군기지에는 최근 C5 갤럭시와 C-17 글로우마스터 같은 거대 수송기들이 이례적으로 자주 드나들고 있어요.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된 것만 해도 벌써 수십 차례인데 이건 무언가 거대한 장비들이 대규모로 실려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기서 잠깐 패트리엇과 사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패트리엇을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마지막 단계에서 잡아내는 최종 수문장 같은 존재예요. 반면 사드는 훨씬 높은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을 미리 요격하는 장거리 저지선 역할을 하죠. 이 두 무기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다층 방어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패트리엇 포대의 일부와 사드 발사대 6대가 동시에 빠져나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리 머리 위 방어망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정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고충을 털어놨어요. 즉, 미국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의해 무기를 가져가는 걸 우리가 강제로 막을 권한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안보는 누가 책임지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하며 안심시키고 있어요.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나 된다는 수치까지 제시하면서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자주포나 탱크 같은 재래식 화력은 강할지 몰라도 미사일을 막아주는 방공 무기는 여전히 미군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특히 사드 같은 고고도 방어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단 한 개의 포대뿐이라 대체할 수단이 없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주한미군 전투부대가 차출된 적이 있었고 그때 나간 부대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중동에 갔다가 몇 달 뒤에 복귀하긴 했지만 이번 차출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여요. 미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무기를 자꾸 가져가는 걸까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때문이에요. 미군은 한반도에 박혀있는 군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기동 타격대로 성격이 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차출은 미국 입장에선 위협의 우선순위가 한국보다 중동이 더 높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에요. 이란의 미사일 공세를 막는 게 당장 더 급하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중동으로 갔던 패트리엇 브레든 실전 경험을 쌓고 무사히 복귀했어요. 이들은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며 전투의 기술을 익혀왔죠. 미군 관계자는 실전 경험이 있는 병력이 돌아온 것이 오히려 한반도 방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번에 나간 사드와 패트리엇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지상전으로 확대되면 병력까지 추가로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만약 일시적 차출이 아니라 영구적 재배치가 된다면 한미 동맹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방패에만 의존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죠. 이 대통령도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사활을 걸고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형 방공망이에요.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천궁2는 이미 실전 배치되어 아랍에미리트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증명했죠. 이건 우리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이에요. 서울 남부와 전라도 등 주요 거점에 배치되면 미군의 사드가 자리를 비워도 우리가 직접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하지만 무기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군사력 5위라는 숫자 뒤에는 맹점이 숨어 있거든요.
GFP 순위는 단순히 탱크나 병력수 같은 수량 위주로 매겨지는데 현대전의 핵심인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북한은 이미 100여 개의 핵육탄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재래식 무기들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어요. 반면 우리는 핵이 없죠. 장기판에서 차와 포를 떼고 싸우는 격인데 단순히 순위가 높다고 자만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에요. 게다가 우리 군은 인구 잠소로 인해 병력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군 간부들의 사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많아요. 무기는 최신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작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과 정신전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은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서야 할 때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100% 책임져 주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한반도의 방패를 뽑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군이 무기를 가져가는 것에 항의만 할 게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요격미사일 재고를 대폭 늘리고 탐지 네트워크 체계를 개선하는 시기죠. 또한 우리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해요. 주한미군이 빠진 자리를 천군과 엘셈이 완벽히 메울 수 있다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오히려 우리 국방의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해요. 오산기지에서 연일 이착륙하는 수송기들을 보며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죠. 정부의 침묵과 상투적인 답변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요.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솔직해야 한다고 말해요. 미군 전력이 일부 나갔지만 우리 군의 대응 체계가 이 정도 수준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전략적 유연성이 가동되는 만큼 정부의 소통도 유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번 패트리엇과 사드의 중동행은 단순한 무기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반도가 글로벌 안보 지형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 거죠. 북한은 이 틈을 타서 더 과감한 도발을 해올지도 몰라요. 방어망에 빈틈이 보일 때 우리를 흔들려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을 제대로 갖춘다면 이런 위협은 오히려 우리의 방어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으니 주한미군이 좀 빠져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미군의 방패 없이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안보는 설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데서 시작하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방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자주국방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일지도 몰라요. 강력한 국방력만이 불필요한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금 들으셨어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우리 수출품들을 조사하겠대요. 그냥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관세를 매기겠다고 답을 정해놓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겉으로는 조사라고 하지만 속내는 이미 우리 주머니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답정너 조사의 진짜 이유를 펼쳐볼게요.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이었어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렀던 강력한 관세 무기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을 걷던 길이 막히자마자 트럼프는 즉각 반격에 나섰어요. 법원이 막아?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되지 라며 무역법 122조를 꺼내든 거예요. 이 122조는 전 세계 수입품에 예외 없이 15%까지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때리는 무서운 법이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카드를 던진 건데 정말 대단한 고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시간차 공격이 숨어 있어요. 122조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150일뿐이거든요.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관세를 받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지금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의회가 이걸 순순히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15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일괄 관세를 받으면서 뒤로는 더 무시무시한 장기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장기전의 핵심 무기가 바로 지금 난리가 난 무역법 301조 조사예요. 이건 특정 국가가 미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행정부가 단독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죠. 조사를 마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122조로 시간을 벌어두고 조사가 끝나면 바로 301조로 갈아타겠다는 속셈이에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사의 명분으로 과잉생산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어요.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자기네 나라 소비량보다 너무 많이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밀어내게 하고 있다는 논리죠. 너희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제조업이 죽어가니까 세금을 더 내! 라고 트집을 잡는 상황이에요. 특히 한국을 콕 집어서 전자기기, 자동차, 철강, 선박 분야에서 흑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어요.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걸 구조적인 문제라며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조사를 해보나 마나 관세를 때리겠다는 결론을 미리 써둔 각본이나 다름없거든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관세에 집착하는 걸까요?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돈 쓸 곳이 많아진 트럼프 입장에선 관세 수입이 아주 쏠쏠한 자금이 되거든요. 게다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못 느끼셨나요? 관세를 올리면 미국 안의 물건값도 같이 오를 텐데 말이에요. 미국 소비자들도 비싼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 하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요동칠 수 있어요. 안팎으로 적을 늘리는 이 무리한 결정이 과연 미국 국익에 진짜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미국이 조사를 시작한 바로 그날 우리 국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법안 하나가 통과됐어요. 바로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건데 이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신 관세 압박을 피해보려는 우리의 정교한 방패예요. 이 법을 통해 한미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자본금만 2조 원이나 돼요. 미국이 원하는 곳에 전력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너희 경제에 이만큼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관세 칼날을 무디게 만들겠다는 레버리지 전략이에요. 우리 총리도 곧장 워싱턴으로 날아가 벤스 부통령을 만났어요. 우리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너희 나라에 투자할 준비를 마쳤다며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 거죠. 벤스 부통령도 일단은 환영한다며 웃었지만 비관세 장벽 같은 예민한 문제들을 슬쩍 꺼내며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깐 자동차와 철강업계는 왜 더 떨고 있을까요? 이미 이 분야들은 다른 법에 따라 관세를 내고 있는데 301조 보복관세가 추가로 붙으면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려야 되거든요. 301조는 관세율에 상한선이 없어서 미국 마음대로 엄청난 숫자를 부를 수 있는 게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EU 등 16개국이나 잡았다는 것도 주목해야 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란과의 갈등으로 국제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무역전쟁까지 터지면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가 될 거예요.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상호 관세 시절의 15%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법원 판결로 뺏긴 15%를 301조라는 합법적인 조사를 통해 다시 찾아오겠다는 뜻이죠.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트럼프식 관세 돌려막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는 이번 조사가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5월에 열릴 공청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미 투자의 가치를 설득할 예정이죠. 관세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외교와 경제가 하나로 뭉쳐서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제 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과 법적 허점을 파고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략 게임이 된 거죠.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이런 거대한 파도를 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트럼프가 말하는 공정한 무역이 과연 누굴 위한 공정인지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뒤통수를 치는 행보가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리더십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의 관세 수입보다 더 큰 걸 잃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에너지나 소방 같은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카드들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자기네 인프라를 새로 깔려면 우리 기술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관세 압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새로운 안보 협력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절실한 때예요. 앞으로 남은 150일 동안 벌어질 일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10년을 결정할지도 몰라요. 7월 중순에 122조 관세가 끝나고 8월부터 301도 조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긴박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기업들이 이 거친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무너진 미국 내접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자충수가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발견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주유소 전광판 숫자가 바뀌는 속도가 거의 쫓기덕 무섭네요. 휘발유 1,900원 선이 깨지더니 이제 2,000원 고지가 코앞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가뿐히 넘겼고 150달러까지 치솟을 거라는 살벌한 전망도 들려요. 150달러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실 기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쟁여둔 나라라는 거 아시나요?
국제에너지기구는 90일치만 있어도 합격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무려 208일치를 쌓아두고 있어요. 거의 7개월 동안 수입이 뚝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양이죠. 옆나라 일본은 한술 더 떠서 254일치나 가지고 있대요. 수치만 보면 우린 무적이야 라고 외쳐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하며 초비상상태에 들어갔어요. 대체 왜 이렇게 겁을 먹은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등장하는데 바로 중국과 인도의 행보예요. 중국은 비축유가 78일치밖에 안 되고 인도는 고작 25일치뿐이거든요. 우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 이상하게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차분해 보여요. 그 비밀은 바로 공급망의 뒷문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기름의 70에서 90%를 오직 중동에만 의존하거든요. 반면 중국과 인도는 중동이 막혀도 러시아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어요. 육로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뜻이죠. 미국이 최근 유가를 잡으려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슬쩍 허용해 준 것도 결정적이었어요. 결국 쟁여둔 기름의 양보다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는 유연함이 진짜 실력이 된 거죠. 한국은 지금 이 유연함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중이에요. 특히 한국은 석유 소비 집약도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나라라는 게 치명적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공장까지 기름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구조거든요. 기름이 안 들어오면 공장이 멈추고 물건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데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요.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이에요.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정말 잠도 못 잘 지경일 거예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미 빚더미에 앉은 가게와 기업들이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환율이 날뛰고 물가는 폭주하니까요. 유가가 150달러까지 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나 깎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원래 2% 성장도 힘들다고 했는데 거기서 0.8%가 빠지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이 바닥나는 셈이에요. 시민들은 이미 생존 모드에 들어갔어요. 중고 거래 앱에 7만 원짜리 주유권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요. 기름값 무서워서 카풀한다는 글들이 커뮤니티마다 베스트 글로 올라오고 있죠. 주말 주유소 풍경도 달라졌어요. 내일 또 오른다는 소문에 기름을 가득 채우려는 차들이 수십 미터씩 줄을 서요. 7만 원을 넣었는데 바늘이 다 안 차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물가 폭등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기름값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사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일 뿐이에요. 기름값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사는 모든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이죠. 기업들도 비상이에요. 정유사들은 중동 말고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에서 기름을 구해오려고 TF팀까지 꾸렸대요. 하지만 배를 돌려오는 비용과 시간까지 생각하면 결국 그 비용도 우리가 싸쓰는 제품 가격에 녹아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잠깐 세계 1위 산유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기름 많으니까 걱정 마 라며 여유를 부리지만 사실 미국 내 기름 가격도 2주 만에 15%나 급등했어요. 전 세계가 거대한 인플레이션 불길에 휩싸인 거예요. 결국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무리 창고에 기름을 가득 채워둬도 들어오는 길목이 하나뿐이면 그건 진정한 안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너지 자립이 왜 국가의 생존권인지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더 힘든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금리를 올려서 고통을 견딜 것인지 아니면 물가가 폭발하게 둘 것인지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 당분간 고유가 고물가라는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건 확실해 보여요.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버티고 계시나요? 주유권을 사 모으시나요?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갈아타셨나요? 분명한 건 이제 기름값은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점이에요. 이 거대한 파도가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그 전까지 우리 모두 지혜롭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사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이나 치솟으며 심리적 저항선인 2,0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어요. 서울 평균가는 이미 1,949원을 넘어섰고 경유는 1,971원까지 올라 운전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리죠. 갑작스러운 유가 폭등에 시민들은 주유소 가격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 옆나라 일본의 기름값 인상폭은 고작 25원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9배나 적게 오른 건데 환산해보면 리터당 가격이 한국보다 400원가량 저렴한 셈이죠. 도쿄 주유소는 회원 할인을 받으면 150엔대까지 내려가니 한국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 우리만 이렇게 비싸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인데 왜 한국의 주유소 가격표만 유독 빛의 속도로 변하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는 두 나라의 완전히 다른 에너지 정책과 시장 구조가 숨어 있어요. 한국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재고 가치가 상승했다며 즉각 공급가를 올리지만 내릴 때는 고가에 산 재고를 핑계로 아주 천천히 내려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올릴 때는 로켓이고 내릴 때는 거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비대칭성 때문이죠. 환율까지 요동치며 원화 약세가 심해지니 수입 단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어요. 이 문제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기름값 통제를 포기했던 1997년 유가 자유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30년 전 시장 논리의 가격을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개입은 사실상 금기시되어 왔죠. 이때부터 국내 기름값은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자유화 이후 정유사들이 시장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행태가 반복되었다는 점이에요. 국제 유가가 배월당 100달러를 돌파하자마자 국내 가격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며 서민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주유소들도 수익 보전을 위해 미리 가격을 올리면서 유가 상승의 파고는 더 가팔라졌어요. 반면 일본은 1974년부터 유지해온 연료 잠정세율을 아예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력 있게 대응하고 있죠. 덕분에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누리고 있어요. 일본의 석유 비축량 역시 우리보다 한 달 이상 더 버틸 수 있는 254일분을 확보하고 있어 심리적 안전판이 탄탄해요. 한국도 206일분의 비축류가 있지만 물리적 수급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 변하는 가격의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공급은 충분하다는데 왜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는지 그 핵심 원리는 일본의 보조금 제도에 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은 지급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무려 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정부가 재정으로 가격 상승의 충격을 대신 맡고 있는 셈이죠. 우리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깎아준 세금보다 정유사가 올린 공급가가 더 크다 보니 소비자들은 정말 세금을 깎아준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일본식 보조금 정책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엔 국가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나도 막대해요. 역대급 엔저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조엔을 기름값 방어에 쓰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일본 내에서도 치열하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지금의 기름값을 막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보조금도 안 되고 세금 인하도 부족하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정부가 마침내 답을 내놓았어요. 정부는 석유법의 제23조를 근거로 석유폐 제품에 대한 최고가지 정제를 전격 검토하기 시작했죠. 이는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시장 가격에 대한 직접 통제권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석유 최고가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의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강제해요. 싱가포르 현물 가격 평균에 적정 마진을 더해 최고가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핑계로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법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주유소 판매가 대신 정유사 공급가를 직접 겨냥한 이유는 지역마다 다른 임대료와 물류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점인 공급가를 누르면 유통망인 주유소의 원가 부담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를 조정하며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에요. 가격 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매점 매식 금지와 국내 판매 의무화 카드도 함께 준비 중이에요. 정유사들이 가격이 싼 국내 대신 수출로 물량을 돌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수급 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이죠. 가격은 낮추되 기름이 모자라는 사태를 막겠다는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경기도, 부산, 인천 등에서 대대적인 주유소 현장 점검과 암행 단속을 시작했어요. 유가 급등기에 기승을 부리는 가짜 석유 판매나 정량 미달 행위를 적발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행보죠. 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취약 시간대 단속을 병행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있어요.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유사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 결국 또 다른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크죠.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기름값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가 에너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에너지 자립과 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없다면 이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보조금과 한국의 최고가제 중 무엇이 우리 삶을 더 안정적으로 지켜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예요. 분명한 건 이제 정부가 시장의 비합리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냈다는 점이죠. 여러분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이 결정이 옳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대책이 실제 주유소 가격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지켜봐야 할 때이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충전기 꽂으면서 이 전기 다 어디서 오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전기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어요. AI는 밥 대신 전기를 먹고 우리가 타는 차들도 이제 기름 대신 전기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를 만드는 일이 갑자기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최근 중동에서 총성이 올리자마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기름값이 오르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전기를 만드는 연료값까지 천정지로 치솟았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국가가 멈춘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외부 상황에 취약해진 걸까요?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포착됐어요. 바로 파리에서 열린 원자력 정상회의인데요. 여기서 나온 말들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유럽 리더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우리가 실수했다고 고백했거든요. 특히 유럽연합의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원자력을 외면한 건 전력적 실수였다고 못을 박았어요. 한때 원전을 위험한 애물단지 취급하며 하나둘 끄던 그들이 왜 갑자기 원전 찬양론자가 된 걸까요? 이 반전 드라마의 내막을 지금부터 파헤쳐 볼게요. 시간을 10여 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어요. 원자력은 너무 위험해. 이제 깨끗한 햇빛과 바람만으로 살아가자는 목소리가 커졌죠. 이때 탈원전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든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수십 년간 써온 원전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마지막 원전의 전원까지 완전히 내렸어요.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에너지의 90% 가까이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채우며 재생에너지 왕국이 됐죠. 전 세계가 이들을 보며 우리도 저 길로 가야 해 라고 박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어요. 바로 지정학적 위기라는 불청객이죠.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중동이 불안해지자 햇빛과 바람만 믿고 있던 나라들이 휘청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고 가스값이 오르면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즉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걸 보충하려면 천연가스 발전소를 돌려야 하는데 그 가스값이 폭등하니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결국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하필 다시 원자력이야?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원자력은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저탄소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에요. 즉, 에너지의 기초 체력 역할을 하기에 딱 좋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챗 GPT 같은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보다 수백 배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 거대한 기계들을 돌리려면 날씨에 의존하는 에너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에너지 주권이에요. 남의 나라 기름이나 가스에 목매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힘을 갖자는 거죠. 유럽이 에너지 독립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둘 다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무섭게 치고 나가는 건 중국과 미국이에요. 중국은 이미 막대한 자본으로 원전 기술을 쓸어담아 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섰고 미국은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유럽은 이제야 이러다 뒤처지겠다며 위기감을 느낀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이 돌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진 자가 경제 주도권을 쥐는 시대거든요. 일본은 벌써 에너지 안보의 전면화를 선언하고 해외 유전 지분을 사들이며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에서 지분을 가진 나라로 체제를 바꾸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에너지 고립도 섬과 같아요. 전기가 모자란다고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너지 자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사와 직결된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5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 덕분에 원전을 아주 안전하고 저렴하게 짓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책이 흔들리면서 이 소중한 생태계가 무너질 뻔한 위기도 겪었어요. 원자력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대학에서도 전공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안타까워요. 기술은 세계 1등인데 이걸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은퇴한 고숙견 전문가들이 규제 때문에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원전이 전부는 아니에요. 재생에너지라는 돛도 계속 넓혀야 하죠. 문제는 균형이에요.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 원자력이라는 든든한 평형수를 채우고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 기술도 키워야 하는 아주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최근 주목받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은 이 숙제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기존 원전보다 훨씬 작고 안전해서 도심 근처나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지을 수 있거든요. 이 시장 규모만 무려 600조 원이나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SMR 기술을 선점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인재들에겐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셈이죠. 결국 핵심은 속도와 유연성이에요. 세계 정세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낡은 규제나 과거의 이념에 갇혀 있으면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안보 없는 기후는 사치일 뿐이다 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집 불이 꺼지고 공장이 멈춘다면 그 어떤 대의명분도 힘을 잃게 되죠. 지금 전 세계가 원자력으로 유턴하는 건 바로 그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자립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도 같아요. 싼 값에 풍족한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AI 산업과 로봇 산업의 성패가 갈릴 테니까요. 이건 단순히 발전소 하나 짓고 안 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원자력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재생에너지라는 혁신을 더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에너지 강국 코리아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유럽의 고백,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에너지 전쟁.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